안녕하세요. 이제 동아님에 이어서 발표를 맡게 된 컴퓨터학과 조혜진이고요. 저는 동아님은 되게 AGI의 진심이라서 뭔가 많이 알았는데 저는 얘를 4일 전에 벼락치기를 해가지고요. 일단은 최대한 아는 만큼 잘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되게 세미나니까 쉽게 하려고 했는데,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근데 그래서 되게 하이 레벨에서 약간 얕고 넓게 말을 할 거예요. 근데 저 자신도 약간 얕게밖에 몰라가지고요. 네, 질문은 편하게 하셔도 되는데 그 점은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목이 아까 전에 제목이 넘어가 버렸는데 이제 인생은 끊임없는 배움의 연속이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유명한 명언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인생은 이제 이런 식으로 대충 이제 영어로 돼 있는데 이제 요약하면은 대충 이제 뭐 배우려면은 뭐 리얼월드 다이나믹스를 적응하려면 뭐 배워야 된다. 뭐 적응하려면 배워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철학적인 말 같이 보이는데 이게 그 컨티뉴얼 러닝의 서베이 논문에 있는 글귀예요. 그러니까 전혀 약간 컴퓨터 사이언스 쪽 분야의 글귀가 아닌데, 네, 이런 글이 있어서 약간 인상이 깊어서 가져왔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인간은 지능을 가진 생물들은 이런 식으로 평생 동안 학습을 해야 하죠. 네, 그런데 이제 AI 또한 그렇습니다. 네, AI 또한 평생 학습을 해야지 이제 현재 상황에서는 현재 지금 이 시대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데이터가 들어오고 새로운 태스크가 계속 생기잖아요. 그래서 AI 또한 이제 기존 태스크만 처리하도록 이제 파라미터가 되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새로운 태스크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AI도 계속 학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게 많이 보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보통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예를 들어서 이제 A라는 도메인에서 이제 프리트레인이 돼 있어요. 이 모델을 이제 파인 튜닝을 하려고 이제 B라는 도메인에 파인 튜닝을 했어요. 그러면은 신기하게 이제 A라는 도메인에 데이터셋을 넣었을 때 이제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AI가 까먹는 거죠. 되게 신기하죠. 이거를 이제 전문적인 용어가 있는데 이거를 캐타스트로픽 포겟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캐타스트로픽이 뭔 뜻이냐면 이제 치명적인, 파멸적인, 비극적인, 도대체 용어를 왜 저렇게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처음 붙인 사람이 모델 학습하다가 이제 저거를 겪어서 돈도 시간도 다 날려서 저렇게 붙인 게 아니었을까 추측만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AI가 기존에 배운 지식을 잃는 현상을 캐타스트로픽 포겟팅이라고 하고 이제 그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컨티뉴얼 러닝이 등장했는데요. 컨티뉴얼 러닝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AI의 약간 지속적인 학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제 그 논문들이나 그런 걸 보면은 주로 이제 캐타스트로픽 포겟팅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이제 방법론의 뉘앙스가 큽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러너 모델, large number of tasks without forgetting knowledge obtained from the preceding task. 네, 이런 이제 preceding task를 이제 까먹지 않기 위해 학습을 시키는 그러한 방법론. 그래서 이제 요약하면은 이제 맨날 까먹는 우리 금쪽이를 어떻게 잘 키워서 대학을 보낼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인데요. 요즘에 이제 동아님이 말씀하신 AGI나 AGI 파운데이션 모델 이런 게 주류인 요즘에 더욱 이제 대두가 되는 방법론입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그런 모델은 이제 큰 모델이 하나 있고 파인 튜닝을 하든지 아니면은 LLM 같은 경우에는 프롬프트 튜닝을 해서 원하는 태스크에 맞추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하려고 서베이 페이퍼를 이제 저번 달에 나온 서베이 페이퍼를 봤는데 레퍼런스가 거의 530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때 이제 그만뒀어야 했는데 약간 읽으면서 되게 고생을 많이 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 서베이 논문에서 이제 그런 다양한 컨티뉴얼 러닝 방법론을 이제 5가지로 나눴는데, 네,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5가지에다가 이제 디스틸레이션 베이스를 제가 따로 추가로 설명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일단은 저도 잘 모르고 이제 어렵게 말하는 걸 원하지 않아서 네, 그냥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말씀을 해드리겠는데 이해가 안 가면 바로 질문을 해주세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대충 이제 방법론을 나눈 기준점은 대충 이렇고요. 근데 저도 사실 이 그림을 봐도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런 기준이 있다라고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regularization based인데요. 네, 이 그림이 이제 너무 일반화가 돼서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네, 그냥 네, 이해가 안 가시면 그냥 패스하면 됩니다. 저도 이 regularization based 다음부터는 그림이 아예 이해가 안 가가지고 그냥 패스를 했어요. 네, 어쨌든 요약을 하자면은 이제 그 우리가 아는 regularization 뭐였죠? 뭐 L1 regularization, 뭐 L2 regularization 이제 배웠잖아요. 비빈비에서 했었나? 근데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제 regularization은 로스 자체에 텀을 추가해서 파라미터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렇게 이게 바로 이제 regularization 텀인데요. 이제 로스의 이제 이게 W가 파라미터인데요. 로스 자체에 파라미터를 추가함으로써 이제 파라미터가 그러니까 이제 파라미터의 이제 파라미터 자체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이제 제한을 하는 그런 이제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응용을 해서 이제 쿼드라틱 페널티를 이제 해당 모델의 로스 펑션에 추가를 해요. 추가를 하는데 이거 무작정 다 추가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파라미터 임포턴스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기존 태스크에서 중요한 파라미터만 이제 레귤라이제이션을 이제 세게 걸어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어떤 효과가 일어날까요? 거의 중요한 파라미터는 거의 업데이트가 안 되겠죠. 안 중요한 것만 이제 다음 학습할 때는 업데이트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중요한 기존 태스크에서 중요했었던 노드는 고정을 시키고 이제 다음 태스크를 학습시킬 때 나머지만 학습하게끔 그렇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만약에 이제 A 태스크로 학습했던 모델에 이제 B 태스크가 들어와도 이제 쉽사리 이제 A 태스크를 까먹지는 않겠죠. 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이제 메소드가 EWC라고 되게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로스 텀을 보시면은 이제 로스 텀에 얘를 추가했어요. 여기서 A가 뭐냐면 A가 먼저 학습시킨 태스크 혹은 도메인, B가 나중에 학습시킨 태스크 혹은 도메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상황은 이제 B 태스크로 학습을 시킬 때 로스예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 텀이 없고 얘만 이제 로스 펑션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게 뭐냐 하면 이제 그 A 태스크로 학습시켰을 때 이제 그 옵티멀한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F는 그리고 이제 그 FIM인데 그냥 이건 어려우니까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고 그냥 중요도 이제 파라미터의 중요도를 알려주는 매트릭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파라미터가 중요할수록 요런 이제 그 기존에 원래 있던 파라미터랑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파라미터의 이제 차이를 최대한 적게 미니마이즈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파라미터가 중요해질수록 업데이트가 잘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로스 펑션을 바꿔서 그 제대로 이제 캐타스트로픽 포게팅을 막는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SI라는 메소드도 있는데요. 얘도 이제 식을 보면 거의 EWC랑 방법론이 비슷해요. 그런데 얘는 약간 다른 게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쪽 논문인 것 같고 얘는 뉴로 사이언스 쪽 그래서 뭔가 뇌에 대한 개념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보시면은 되게 막 시냅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저는 잘 몰라서 패스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제 비단 컴퓨터 사이언스뿐만 아니라 이제 뉴로 사이언스 쪽에서도 이제 이런 거를 굉장히 다루고 있구나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다양한 이제 방법론이 있는데 이제 제가 본 서베이 논문에서는 이제 모티베이션은 제각각에서 받았어도 결국 이제 로스는 결국에는 이 꼴로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 F의 어프록시메이션으로 귀결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얘만 알아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뭐 이런 리노멀라이징 프로세스를 적용했다고 하는데 저는 일단 시간도 없고 힘들어서 안 읽었고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리플레이 베이스드인데요. 얘는 일단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솔직히 상식적으로 이제 모델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모델이 자꾸 이게 애가 바보라서 B 태스크를 학습시키면 A 태스크를 까먹어요. 그럼 상식적으로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까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B 태스크를 학습시킬 때 A 태스크에 대한 데이터를 주면은 얘가 안 까먹고 학습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이제 아이디어에서 파생된 방법론이고요.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로 experience replay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아까 전에 말했던 이제 메모리 베이스드, 그러니까 이제 예전 원래 이제 올드 태스크를 이제 메모리에 적용 그 몇 개를 뽑아서 메모리에 저장을 한 뒤에 이제 새로운 태스크를 학습을 시킬 때 이제 올드 태스크 데이터를 이제 몇 개씩 꺼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이제 메모리 양은 한정돼 있고 메모리를 쓴다는 게 사실은 비용도 많이 들고 쉽지가 않아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원래 처음 그 초반 연구는 이제 어떻게 읽은 거지? 어쨌든 이런 거라고 이제 랜덤하게 픽스드 넘버 오브 올드 그냥 랜덤하게 뽑아서 하는 걸로 했는데 이제 여기서 더 발전해서 막 어떻게 뽑고 어떻게 뽑아서 저장하고 이 뽑는 방법론이 발전을 하다가 차라리 그냥 그라디언트 베이스드 그러니까 파라미터 그라디언트를 고려해서 샘플링을 하면 어떨까? 이 말은 뭐냐면 같은 미니 배치 그러니까 같은 태스크 안에는 그라디언트가 비슷하게 그리고 다른 배치 안에는 최대한 다이버시티가 커지게끔 그러니까 달라지게끔 그런 식으로 고려를 해서 이제 뽑았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그냥 근데 핵심은 진짜 그냥 예전 태스크의 데이터를 저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얘는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첫 번째 방법론과 조합했을 때 성능이 향상이 되고요. 그런데 얘가 문제점이 이제 그 데이터셋, 그러니까 올드 태스크 데이터셋 중에 몇 개밖에 선별해서 안 뽑으니까 그 데이터셋에 대해서 약간 오버피팅 되는 경향이 있대요. 네, 그래서 이런 한계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도 되게 그러니까 중요한 논문이라고 하는데 얘는 이제 인크리멘탈 클래시파이어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약간 클래스 라벨이 추가되는 그런 태스크에서 어떤 식으로 모델을 학습시킬지에 대한 논문인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제너레이티브 리플레이인데요. 혹은 이제 수도 리허설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왜 수도 리허설이냐 하면은 이제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이제 컴퓨터 리소스가 많은 이제 누군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메모리에 데이터를 올드 태스크의 데이터를 저장하지 말고 아예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도입을 해서 걔가 이제 올드 태스크의 데이터셋을 만들도록 하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약간 되게 좋은 환경의 연구실에서 근무를 해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등장을 한 게 이제 DGR이라는 이제 논문인데 이게 찾아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 대한민국에서 나온 논문인 것 같더라고요. 저자들이 전부 다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었고 얘는 이제 방법론은 간단합니다. 얘는 그냥 그 겐의 제너레이터를 붙여가지고요. 그 이제 제너레이터를 학습을 시키고 이제 겐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약간 최근에 미드전이나 그런 이제 AI 모델 같이 그런 디퓨전이긴 한데 그것처럼 이제 이미지를 생성을 해주는 그런 모델입니다. 네. 제너레이터를 붙인 뒤에 제너레이터를 학습을 시키고 원래 태스크로부터 제너레이터를 학습을 시킨 뒤에 새로운 태스크에서 이제 그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새로운 이제 데이터셋을 생성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난 뒤에 얘네 둘을 학습을 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제 디퓨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 겐이나 이제 VA라고 바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가 존재를 하는데요. 바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도 이제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보통 이제 소타 이제 최고의 성능을 내는 어프로치는 겐에 포커스가 돼 있었다고 해요. 서베이 논문 피셜. 그런데 이게 문제가 이제 솔직히 모델 하나를 더 붙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버헤드가 심하다고 해요. 그래서 누군가 또 아이디어를 냈죠. 제너레이티브 리플레이를 할 때 이제 데이터 레벨, 그러니까 데이터를 만들지 말고 피처 레벨, 그러니까 그냥 데이터를 만드는 게 아니라 피처를 만들기 위해서 피처끼리 비교하자라는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래서 나온 논문이 얘네 두 개인데 저는 안 읽어봤고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아까의 이런 방법에서 조금 더 발전된 방법론인데 이런 방법론이 부작용이 있다고 해요. 바로 레프레젠테이셔널 시프트라고. 이게 왜냐하면은 계속 이제 태스크에 따라서 모델이 학습이 되면서 피처 익스트랙터가 모델의 백본 부분도 이제 학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점점 이제 학습이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추출되는 피처가 이제 변한다고 해요. 피처의 분포나 그런 게 변해서 이제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완전히 효율적인 방법은 그러니까 약간 트레이드오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옵티미제이션 베이스인데요.
솔직히 이거는 뭐 볼체입 들으셨으면은 이 첫 번째 그림은 뭐 이해가 갈 텐데 솔직히 저도 처음 제가 한 번에 보고 이해가 안 가서 네, 이 그림은 그냥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얘는 뭐냐 하면요. 그냥 여기 그냥 방법론은 간단합니다. 새로운 태스크의 웨이스를 업데이트를 할 때 이제 그 그라디언트를 구해서 빼서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이때 이제 이전 태스크의 로스가 떨어지지 않는 방향에서의 그라디언트를 구해서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림이 잘 돼 있어서 실제로 이렇게 조정할 때 합으로 벡터의 합으로 조정을 하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이제 얘가 원래 그라디언트고 이게 이제 새로운 데이터 B에 대한 그라디언트라면 이제 두 개를 이렇게 어떻게 조율을 해서 조정된 그라디언트로 얘로 학습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이 초록색 라인으로 학습을 시킨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거는 자세한 논문의 식인데요. 이제 그 GEM이라는 그 논문의 그 식인데요. 뭐 볼체입을 들으신 분들은 이해가 가실 건데 아까 전에 이제 원래 태스크의 로스를 건드리지 않는 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스를 미니마이즈 하는데 이제 그 컨스트레인트가 네, 이제 원래 태스크의 로스고 새로운 태스크의 로스는 무조건 새로운 태스크 모든 이제 K에 대해서 태스크 K에 대해서 새로운 로스가 이전 로스보다 이제 작아야 된다. 네,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너무 이거는 조금 학술적이게 되는 것 같아서 패스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뭐 이 컨스트레인트 텀은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뭐 어떻게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결국은 얘가 의미하는 게 이제 아까처럼 잘 이제 이 G 틸다가 이제 업데이트하는 이제 그라디언트 방향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G 틸다가 나오고 G 틸다가 그림에서 이 방향을 이 연두색 화살표 방향을 나타내는 거죠.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한번 논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방법론으로는 메타러닝이라는 게 있는데요. 사실 한 요쯤 가서부터는 제가 논문을 약간 전체를 읽지 않고 약간 발췌독에 가깝게 해가지고 그래도 최대한 아는 만큼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메타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온라인 오탈자가 있는데 온라인 업데이트에 최적화가 되게 네, 그렇게 나왔다고 하고 여기 보시면 이제 두 가지 구간이 있어요. 두 가지 구간이 있어서 이제 RLN이랑 이제 PLN이 있는데 이제 RLN을 이제 그 아우터 루프에서 학습을 시키면서 이제 PLN을 이너 루프에서 학습을 시킨다. 그러니까 이제 요약하면은 중요한 거는 둘을 따로 학습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이제 그 캐타스트로픽 포게팅이 강건해진다고 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놀리지 디스틸레이션 베이스드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디스틸레이션 아시는 분들은 익숙하실 것 같은데 이제 그 수도 데이터를 만듭니다. 수도 라벨을 만듭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기존에는 뭐 이미지가 있고 뭐 개, 고양이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개 사진이 있으면은 프리비어스 태스크로 학습 그러니까 기존 모델에 그 개 사진을 넣으면은 이제 이런 피처가 아웃풋으로 나올 거잖아요. 걔를 이제 라벨로 쓰는 겁니다. 걔를 수도 라벨로 만들어서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LWF라는 논문이 유명한데 네, 여기 그림이 있네요. 네, 그래서 마지막 이제 E가 이제 저자가 제안한 그런 방법론이고 이런 방법론을 사용을 해서 네, 이런 방법론을 사용을 해서 이제 올드 태스크랑 이제 뉴 태스크를 둘 다 이제 학습을 시키면은 이제 잘 학습이 되나 봐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레프리젠테이션 베이스드인데요. 사실 여기부터는 제가 진짜 발췌독을 해서 그냥 대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는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메타러닝 위주였다면 요즘에는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SSL 위주라고 해요. 그래서 SSL을 사용을 하면은 물론 어디서 증명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캐타스트로픽 포거팅이 더 로버스트하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SSL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얘도 약간 그 아까 전에 그 수도 라벨링이랑 되게 비슷한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얘는 컨티뉴얼 프리트레인이라고 이제 요약을 하면은 처음에 이제 캐타스트로픽 포게팅을 이제 예방하려고 컨티뉴얼 러닝을 적용을 했는데 그거는 보통 이제 파인 튜닝 할 때 적용을 했잖아요. 근데 얘는 처음에 이제 백본을 만들 때부터 프리트레이닝 할 때부터
이렇게 다양한 태스크에 대해서 약간 컨티뉴얼 러닝을 하듯이 적용을 시켜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거 어떻게 할지 네, 어쨌든 ERNI 2.0이 대표적인 이 방법론을 적용한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컨티뉴얼 프리트레이닝 대충 그림으로 도식화하면은 이렇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이제 구조 베이스드인데요. 이거는 이제 태스크에 따라서 모델이 예를 들어서 뭐 쓰는 파라미터 부분을 다르게 파라미터의 다른 부분을 쓰거나 아니면 아예 어댑터 같은 걸 붙여서 구조를 다르게 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 방법론으로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새로운 태스크가 추가될 때마다 이제 구조를 이렇게 새롭게 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길이 다르죠. 다른 길로 가서 이제 학습을 시키죠. 몇 개의 웨이트 노드는 활성화가 안 돼 있고 몇 개의 노드만 활성화가 돼 있고 이런 식으로 태스크마다 활성화된 노드를 다르게 만드는 식으로 학습을 합니다. 네, 얘는 되게 예전 논문인데요. 얘는 이제 어댑터를 붙여서 네, 학습을 시켰다고 합니다. 네, 얘도 보시면은 이제 하얀 게 노드가 꺼져 있는 거고 까만색이 켜져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태스크마다 다르게 이제 이렇게 하면은 태스크마다 구조가 달라지는 효과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제 컨티뉴얼 러닝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재미있는 거는 이제 어퍼 바운드의 컨티뉴얼 러닝, 그러니까 이제 컨티뉴얼 러닝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이거는 못 넘는다 하는 게 이제 멀티태스크 러닝인데요.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멀티태스크 러닝의 주제는 서로 연관 있는 과제들을 동시에 그냥 얘는 처음부터 이제 모든 과제를 다 학습한 거예요. 그리고 컨티뉴얼 러닝은 뭐 A를 학습하면은 이제 그 뒤에 B를 학습하고 뭐 C를 학습하고 이런 식으로 가니까 처음부터 다 동시에 학습한 애보다는 이제 더 잘 까먹고 그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퍼바운드라는 게 증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논문을 그러니까 제가 논문을 하도 많이 여러 개 봐가지고 증명이 돼 있는 논문이 뭔지 까먹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렇게 증명이 돼 있다고 합니다. 해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를 보면서 느낀 게 항상 이제 컨티뉴얼 러닝 논문의 이제 서두에 막 unlike human 그러니까 뭐 휴먼은 이제 학습을 할수록 이제 모든 걸 다 기억하는데 뭐 AI는 그러니까 딥러닝 모델은 그렇지 못하다 약간 이런 뉘앙스로 설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조금 의문이 들었어요. 이게 근데 솔직히 생각해보면 혹시 시험 때 벼락치기 해본 적 있으세요? 네, 저는 기말 볼 때 제가 그 이제 해석하기 월요일이었고 볼체입이 화요일이었는데요. 근데 그 공부를 제가 모든 공부를 이제 그 일요일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요일에 해석하고 벼락치기 하고 월요일에 볼체입을 하루 만에 다 벼락치기 했어요. 근데 볼체입 벼락치기를 끝나니까 해석학 개념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게 약간 그래서 인간도 약간 캐타스트로피 포게팅이 가능한데 그런데 그게 잘 안 나타나는 이유는 인간은 이렇게 기계는 대놓고 데이터 막 몇만 장, 몇십만 장을 주입을 하잖아요, 솔직히. 주입을 하는데 인간은 평소에 솔직히 그러면은 약간 인권 유린 논란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인간이나 기계나 똑같이 잘 까먹는다. 그런데 그냥 환경이 달라서 기계는 그게 티가 나고 왜냐면 기계는 인간이 대놓고 그거를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인간이 그렇게끔 환경을 만드니까 그게 잘 드러나고 인간은 그게 그냥 환경적인 상황의 차이로 그게 잘 안 드러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뭐 딱히 이건 비단 기계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아까 전에 보여주셨던 이런 해결 방법들이 약간 인간의 시각에 맞춰져 있는 게 보이죠. 뭐 레귤라이제이션 이런 거 빼고는 뭐 데이터를 저장해서 보여주거나 뭐 그런 뭐 레프레젠테이션 같은 것도 이제 기존 태스크에 뭐 필기 노트를 인간이 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면은 매치가 되겠고요. 그래서 저는 많은 논문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제가 뭐 겨우 고졸밖에 안 되지만 네 저는 여기에 조금 의문을 가졌습니다. 네 그래서 논문은 이게 두 개가 서베이 페이퍼고요. 그 외에 이제 여기 PPT에 나온 모든 논문들이 다 레퍼런스고 이제 블로그 한 서너 개 정도 참고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 개념은 이렇고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